미국은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 예상 외의 결과가 없는 거의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중간 선거는 증시에 도움이 돼 왔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1948년부터 따져도 공화당이 상원 차지하면 한 41% 정도 주가가 올랐고 그게 뭐하고 만나냐면 대통령 2년 차에 중간 선거를 하고 3년 차에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닥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걸 할 수 있게 되는 때라서 그런 것들이 3년 차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간선거 이후에 크리스마스 랠리 얘기는 미국에선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편이죠. 늘상 그래왔고 저도 작년도에는 지금 같은 장 뭐 다 틀렸지만은 지금 같은 장이 아니라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나빠졌다가 중간선거 이후에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으니까요. 다만 그 통계가 딱 2번 정도 틀린데 네. 그 2번은 이거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연준이 지금처럼 강하게 긴축을 했을 때는 2번 다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양쪽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증시는 유리하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증시는 훨씬 더 좋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죠. 공화당의 또 증시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또 공화당이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한 당을 갖고 뭐 그 상원이나 하원을 어느 쪽이든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통과시킨다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 앞으로는 그런 식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좀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것들을 또 공화당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할 거다. 이거 자체가 증시에 유리하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지 민주당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경우 응답도 많은데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와 공화당 지지의 답이 다르지만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경제가 미치는 변수는 어느 정도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정도 미국으로 말하면 지금 8%대 초반을 네.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네. 곧 며칠 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기억해 내려면 5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바꿔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있겠고 주도했던 당은 밀릴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 20석 이상은 놓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거의 그거는 변경 없을 것 같고요. 경제 말씀하신 거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 미저리 인덱스라고 말하는 그 실제 인덱스가 워낙 좀 그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간 선거가 그것들을 다 반영해 주는 게 될 것 같고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도 대부분 그렇지 않았나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바꿔보자는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빈부 격차 관련돼서는 아주 벌어져 있는 게 몇 년째 심화돼 있는데 코로나로 더 그렇게 됐고 그러면 대부분은 기회만 오면 바꾸지 않겠는가. 지금 뭐 유럽도 아시다시피 계속 다 주도권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가 사실은 표를 움직이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까 보다는 지금 싫었어. 지금 문제야 이게 좀 많으니까요. 미국도 좀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고는 게 있고 사실은 좀 실기가 좀 있었다. 그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는 있으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사실 이 굉장히 퍼주기를 그렇죠.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를 삶의 소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또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사실은, 돈을 퍼주는 재정 정책을 했음에도 미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걸까? 그건 사실은 지금 3월부터 올렸는데 지금 4%를 올렸거든요. 최근까지 해가지고 이걸 1월부터 올렸으면 50pp씩 올릴 수 있었습니다. 50pp 올렸으면 똑같이 올렸습니다. 50pp씩 올렸으면 뭐 글로벌 전체를 포함해서 미국 자체도 충격은 상당히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뭐 물론 이건 통화정책에 관련되니까 중앙은행의 문제지만은 이 한꺼번에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퍼진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퍼진 것 때문에만 왔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걷어들이는 정책에서 실패했고 여러 가지 그것을 시행하는 데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내 통화정책 면에서 본 거고요. 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하는 그다음에 연착륙도 올해 내내 가능하다고 했다가 요번 FMC에서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깨달아서 해버렸으니 어려워진 거니까 사실 그런 모든 그 비판이 지금 그러니까 선거로 가겠죠. 예. 결국 재정 정책은 뭐 성공이란 표현은 어쨌든 돈 줄 때의 마음과 나중에 금리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제 지금 어려운 거죠. 이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 압도적으로 이제 이 민심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해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IRA라고 내놓고선 이제 선거 운동에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 만일에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 이 IRA와 관련된 방향이 조금 다소 바뀌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아닐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은 IRA를 원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법을 돌려놓으려면 양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해야 되고 이걸 변경한다라는 거를 폐기하고 다시 한다는 거를 그다음에 거기다 대통령 승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고 만약에 대통령 승인 없이 하려면 과반수 이상 양당을 다 통과해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부터도 IRA가 변경되는 건 사실은 처음 나올 때부터 중간 선거가 이미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았고 다만 방향성 면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최종 생산지 관련된 규정은 공화당이 만약에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유예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데 그러면 한국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유예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우리 기업에 대해서 좀 그런 혜택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좀 덜겠네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네.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복잡합니다. 최종 네. 생산지라는 게 사실은 몇 프로 그다음에 최종 그 완성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돼 있어요. IRA 안에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원래 유예에 대해서 강경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프렌드 쇼어링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말들처럼 기본적으로는 입장을 가져갈 거로 보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뭐 한국 기업이 무슨 뭐 배터리 회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그렇죠.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 자산 시장이 좋아지고 또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이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좋은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당장의 IRA에 네네. 관련된 법만 보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국과 패권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니까 어느 당이 되든지 간에 바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와 있는 게 글로벌 밸류 체인 변경입니다. 뭐 말하자면 블록화라고 하는 네. 예, 그 부분은 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큰 대세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IRA에 관련돼서 직접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봐서는 유예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상당히 가능성을 가져가니까 그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겠고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앞으로 공화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뀔 거로 봐야겠죠. 뭐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꽤 변화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워낙에 강경하게 다른 쪽이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 관해서 동의는 하지만 공화당이 그 금액이라든지 세세한 법안에 대한 반대는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예를 들면 화석연료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사실 이게 마지막에 사실은 이거는 좀 정확한 소식통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내놨던 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이게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이나 이런 영향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커질 걸로 보고요. 그게 아니어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뭐 유럽도 지금 닥치 문제가 그 문제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커질 거니까 우리가 그건 보긴 봐야 합니다. 이제 근데 에너지 인프라 안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죠. 에너지의
패권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어느 나라도 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럽이 이번에 천연가스랑 그다음에 그 원유 석유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돌아가야겠다가 아닌 거죠. 철저하게 독립해야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발표한 법안들도 신재생 에너지에 또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자원 민족주의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점점점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각각 자기의 그런 걸 할 테니까. 그러면 이 기존 그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투자에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이제 전력 관련된 그런 인프라들인데 이거는 반드시 너무 중요한 문제로 이번에 부각됐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가질 때 공화당이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갖게 된다면 이 화석연료 관련해서는 훨씬 더 좀 비중을 높일 수 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 세 번째 말씀하신 전력과 관련됐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인가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긴 한데, 하지만 기존 연료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를 일으켰을 때 에너지로 이제 뭔가 전기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보관하고 운송하고 다른 많이 쓰는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들.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전력 가격으로 인해서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만들어서 에너지를 이제 전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보관한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ESS라든지 저장소 관련된 충전소 관련된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은 뭐 공화당 하면 뭐 화석연료, 뭐 민주당 하면 뭐 신재생 이렇게 네. 좀 양분해서 단순하게 봤던 논리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도 친환경 에너지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석유, 가스, 원자로 다 포함한 이런 에너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IRA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 업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본다고 했는데 뭐 공화당 되면 좀 꺾일까 했는데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거나 종전돼서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기존의 걸로 돌아가겠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이제 블록화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 민족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자원 민족주의라든지 패권, 이거는 이제는 바뀔 수 없는. 블록화는 거의 명확한 게 같은 그룹끼리 지금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역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으니 이거를 보완할 만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 세 가지를 다 힘써야만, 특별히 또 앞으로 약간의 미래에 갔을 때 주요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면 에너지 패권을 빨리 잡을수록. 근데 향후 에너지 패권은 누가 봐도 화석연료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놓을 수는 없는 인프라들입니다.